(1977년 10월 26일) 새벽, 영국 런던의 낡은 집 2층 침실. 47살 어머니 패기와 아이들이 한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조사관이 녹음기를 틀어놓은 채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벽이 터졌습니다. 시멘트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그 벽난로가 시멘트째 통째로 뜯겨 나온 것입니다. 무게 23kg, 쌀 한 포대보다 무거운 쇳덩이가 벽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쓰러졌고, 벽난로 뒤쪽에서 벽 안으로 들어가는 노쇠 가스 배관이 있었는데 벽난로가 앞으로 뜯겨 나오면서 이 배관이 활처럼 휘어진 채 벽과 벽난로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람 손으로 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옆집에서도 잠이 깰 만큼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전날 밤 이 집을 조사하던 42살의 성인 남성이 벽난로 철제 틀을 두 손으로 붙잡고 온 힘을 줘서 흔들어 봤습니다. 꿈쩍도 안 했습니다. 시멘트로 벽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벽난로가 하룻밤 사이에 뜯겨 나온 겁니다. 누가 뜯어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리에 잠이 깬 어머니 패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하느님, 나가야 해.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11살짜리 딸 자넷은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꺼져, 이 못된 늙은 소야. 벽난로를 뜯어낸 그 무언가가 엄마한테 하는 말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겁먹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11살짜리가 그게 재미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울부짖고 11살 딸은 웃고 있는 같은 방,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집에서 18개월 동안 벌어진 2000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6일 전, 1977년 8월 31일 수요일, 영국 런던 북부 엔필드라는 동네의 그린 스트리트. 좁은 골목 양쪽으로 붉은 벽돌 주택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지어진 이 집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똑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벽돌 사이사이에 낀 이끼며 금이 간 문틀이며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284번지도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웃집 282번지와 벽 하나를 나눠 쓰는 2층짜리 공영 임대주택. 현관 앞에는 손바닥만한 생울카리가 있었고 2층 창문에는 얇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 교외의 수만 채 주택 가운데 특별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하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패기 호지슨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47살. 남편과 이혼한 뒤 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딸 마가렛 13살, 둘째 딸 자넷 11살, 아들 존 10살, 막내 빌리 7살. 장남 존은 기숙학교에 다니어서 평소에는 집에 없었지만 이날은 여름방학이라 돌아와 있었습니다.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패기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밥을 차리고 잠자리를 봐주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돌아가고 있는 가정, 그것이 이 집의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은 복도가 나오고 왼쪽이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구석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의자였습니다. 등받이가 달아있고 팔걸이에 때가 묻어있는, 누가 쓰던 의자인지 패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14년 전인 1963년 6월 20일, 이 집에는 빌 윌킨스라는 72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눈이 멀었고 뇌에서 피가 터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저 1층 거실 구석 의자에 앉은 채로. 하지만 1977년 여름 패기 호지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다른 날과 똑같았습니다. 패기는 1층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저녁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이 집은 2층에 방이 3개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앞쪽에 큰 침실 하나, 뒤쪽에 아이들이 쓰는 작은 침실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좁은 방 하나. 뒤쪽 작은 침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에 마가렛과 자넷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침대 옆 간이 침대에는 막내 빌리가 베개를 껴안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빌리의 레고 블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묵직한 참나무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는 누나들 방에 끼어들어 장난을 치다가 패기한테 한 소리 들은 참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패기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올라왔고 아이들은 투덜거리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1977년 8월 마지막 날, 여름 끝자락의 서늘한 공기가 열린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밤 9시 30분, 뒷방에서 자넷과 존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닥에서 뭔가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관이 삐걱거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벽으로 옮겨갔습니다. 똑똑똑똑. 규칙적이지도 않고 기계적이지도 않은 두드림이 한쪽 벽에서 시작되더니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반대편 벽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넷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빨리 와봐. 패기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벽 쪽을 보았습니다. 벽에 붙여놓았던 참나무 서랍장이 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4칸 달린 어른 허리 높이쯤 되는 묵직한 가구였습니다. 그것이 약 46cm, 반팔 길이만큼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패기는 두 손으로 서랍장을 밀었습니다. 묵직했지만 움직였습니다. 벽에 딱 붙여놓았습니다. 돌아서는데 또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밀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3번째. 패기는 서랍장에 두 손바닥을 대고 온 힘을 주었습니다.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손에 전해졌고 발바닥으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서랍장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벽 같은 저항이 손바닥으로 밀려왔습니다. 패기는 손을 뗐습니다. 2번은 밀렸습니다. 3번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7세 어른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마가렛이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묻었고 빌리는 간이 침대에서 벽 쪽으로 바짝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자넷의 윤이 커져 있었습니다. 벽에서는 여전히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4번, 멈췄다가 다른 쪽에서 4번. 패기는 침대에서 마가렛과 자넷을, 간이 침대에서 빌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조는 자기 방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 다 일어나 빨리! 잠옷 차림 그대로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아이들 넷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밤공기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겨우 몇 걸음 거리인 옆집 282번지 앞에 섰습니다. 패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픽 노팅엄이 거실 불빛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불빛 뒤로 평범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두 집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벽이었습니다. 빅 노팅엄은 건축 일을 하는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잠옷 차림의 부수수한 머리였지만 떨리는 패기와 잠옷 차림의 아이들 넷을 보자 곧바로 신발을 꿰었습니다. 안에 누가 들어온 거야? 패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벽에서 소리가 나고 서랍장에 혼자 움직여요. 빅은 반신반의하면서도 284번지로 들어갔습니다. 1층 거실, 부엌, 화장실, 뒷마당까지 훑었습니다. 침입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뒷방, 앞방, 다락 입구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빅이 뒷방에 서서 벽을 두드려보고 있을 때 맞은편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똑 4번. 멈추었다가 천장 쪽에서 다시 4번. 빅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면 소리는 그가 없는 벽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소리 자체가 사람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빅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좀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그 사이 빅의 아내 패기 노팅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77년 9월 1일 새벽 1시 경찰차 한 대가 그린 스트리트의 어두운 골목에 멈춰섰습니다. 여자 경찰관 캐로닌 힙스와 동료 하이엄스가 내렸습니다. 힙스는 현직 경관이었고 무엇이든 차분하게 관찰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84번지 안으로 들어간 힙스는 먼저 집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하이엄스와 빅 노팅엄도 함께였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다락문을 열어보고 배관을 확인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거실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패기와 아이들, 이웃, 경찰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벽에서 4번, 멈추고 다른 벽에서 4번.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규칙적이되 기계적이지 않은 묘하게 살아있는 듯한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힙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1층 거실은 좁았습니다. 한쪽 벽에 소파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 등받이가 있는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의자와 그 문 사이 거리는 약 2m 정도였습니다. 그 의자가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점점 커지더니 의자가 바닥에 붙은 채로 부엌 벽 쪽을 향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소리 없이. 약 1m를 이동한 뒤 멈추었습니다. 힙스가 즉시 의자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의자 다리 밑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줄도 없었고 장치도 없었습니다. 바닥도 평범한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의자 자체도 그냥 흔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캐롤린 힙스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의자가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의자가 바닥을 미끄러지듯 부엌 벽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약 1m 이동 후 멈추었다. 바닥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그대로 공식 진술서가 되었습니다. 영국 경찰 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서에 현직 경관이 서명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떠났습니다. 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진술서에 서명은 했지만 이것을 멈추는 것은 경찰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순찰차가 그린 스트리트를 빠져나가는 빵간 후미 등을 패기가 현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가 아니라 다시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에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상은 한 단계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구슬이 스스로 굴러가다가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레고 블록이 바닥에서 솟구쳐 방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보통 유리구슬이 벽에 부딪히면 튕겨나와 바닥을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이 구슬은 벽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그 다리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한 바퀴도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 내려놓은 것처럼. 패기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노팅엄 부부도 아이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에서 같은 것을 보았는데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인 9월 4일. 이웃 패기 노팅엄이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것은 카메라였습니다. 기자 더글러스 벤스와 사진기자 그레이엄 모리스가 284번지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2층 뒷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레고 블럭과 구슬이 흩어져 있었고 침대 위에서 아이들이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모리스가 방 안을 둘러보며 카메라를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모리스의 왼쪽 벽 방향에서 레고 블럭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바닥에서 솟아오른 것인지 벽에서 튕겨나온 것인지 모리스 본인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였을 때는 이미 얼굴 앞이었습니다. 총알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있는 힘껏 던진 것처럼 빠른 속도였습니다. 블록은 일직선으로 날아와 모리스의 오른쪽 눈 위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탁! 짧고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모리스가 뒤로 비틀거리며 손으로 눈 위를 감싸쥐었습니다. 작은 장난감 블록이었지만 그 속도 때문에 눈 위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그 멍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리스가 멍이 들기 시작하는 눈 위를 누르며 방 안을 들러보았습니다. 침대 위의 아이들, 바닥에 흩어진 레고 블럭들, 그리고 아무도 서 있지 않은 벽.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진기자는 아픈 눈 대신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리스보다 훨씬 더 집요한 사람이 이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의 문을 두드린 사람의 이름은 모리스 그로스였습니다.
58살, 단정한 양복에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회전식 광고판을 발명해서 특허를 따낸 사업가였고 돈도 넉넉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런던 변두리의 허름한 공영주택 앞에 서 있었을까요?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976년 8월 그로스의 딸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로스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던 그 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울리던 규칙적인 전자음이 일직선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자넷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그로스의 일상은 겉으로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텅 빈 집에서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딸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딸의 이름이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로스는 이런 일들을 우연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죽은 딸이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스는 SPR, 영국 초심령학회라는 곳에 가입했습니다. 1882년에 설립된 학회로 유령이나 텔레파시 같은 현상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만든 곳이고 10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했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있으면 직접 조사하겠다고. 엔필드가 그의 첫 사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5일 그로스가 284번지 현관에 섰습니다. 패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 밑에 근일이 짚었고 표정은 피곤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도 의회 관리도 성직자도 왔다 갔지만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으니 또 한 명의 구경꾼이려니 싶었을 것입니다. 그로스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패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적어나갔습니다. 패기가 말하는 동안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 다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로스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인 9월 8일 밤, 그로스가 기자 3명과 함께 284번지에 있을 때 2층에서 커다란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올라가 보니 침대 옆에 있던 서랍장이 방 반대편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2층에는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그로스는 이 사건의 공식 조사관으로 나섰습니다. 9월 12일 두 사람이 더 합류했습니다. 한 명은 가이 라이언 플레이페어라는 42살의 작가이자 전직 방송기자였습니다. 그로스보다 차분하고 분석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같은 날 BBC 라디오 기자 로잘린드 모리스도 이 집을 방문했는데 그녀는 처음에 한마디로 잘라 말할 정도로 의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패기의 공포가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야간 관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철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스와 플레이페어는 밤마다 284번지에 머물며 녹음 장비를 틀어놓고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놓인 구슬이 공중으로 튀어올라 벽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구르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멈추었습니다. 닫혀있던 서랍이 저절로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현관문 옆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혼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BBC 기자 로잘린드 모리스가 직접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뒤 1층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2층에서 커다란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입구 쪽에 놓여있던 의자가 창문 쪽 벽 앞까지 옮겨져 있었습니다. 약 3m 거리였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끌린 자국은 없었습니다. 마가렛과 제넷은 침대 위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고 빌리는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 의자를 방 저편으로 던졌습니다. 로잘랜드 모리스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극도로 의심이 깊던 기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10월 초 그로스가 1층 거실에서 혼자 관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녹음기를 돌리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스가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하고 장난치는 거냐?
그 순간 거실 구석에 쌓여있던 골판지 상자 하나가 바닥에서 떠오르더니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얼굴을 맞았고 바로 뒤이어 베개가 공중으로 솟아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상자 모서리가 그의 안경테를 때렸고 안경이 비뚤어졌습니다. 그로스는 안경을 고쳤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스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이 집은 공포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짜라면 죽은 사람이 이쪽 세상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로스에게 284번지는 딸과의 마지막 연결 통로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180번을 찾아왔습니다. 25번의 야간 철야를 했습니다. 180시간이 넘는 녹음 테이프를 남겼습니다. 2000건이 넘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끔찍한 상태였어요. 매우 겁먹고 지쳤고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그로스에게 이 집은 딸의 흔적을 찾는 곳이었지만 이 집에 사는 아이들에겐 매일 밤이 전쟁이었습니다. 180회의 방문, 25번의 야간 철야, 180시간 이상의 녹음, 2000건 이상의 기록.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77년 10월 23일 밤, 그것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10월 23일 밤, 284번지 2층 앞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에는 10명이 있었습니다. 더블 침대 위에 패기와 마가렛, 자넷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옆에 간이 침대에는 빌리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로스는 간이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 버콤 부부, 이웃 노팅엄 부부, 그리고 두 사람이 더 방 안팎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벽에서 4번, 멈추고 천장에서 4번, 이전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스는 이번에는 다른 것을 시도했습니다. 소리가 바닥에서도 올라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로스는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진동을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자세로 어둠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다면 2번 두드려 주세요. 1번이면 아니요, 2번이면 예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0명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쿵, 쿵. 바닥에서 2번의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로스의 손바닥으로 그 진동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팔꿈치까지 전해지는 묵직한 떨림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쿵. 1번. 아니요. 당신은 이 집에서 죽은 사람입니까? 정적이 1초쯤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쿵, 쿵. 2번. 예. 그로스의 숨이 멎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패기가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마가렛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10명 모두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물건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벽 너머에 혹은 바닥 아래에 뭔가가 듣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그 밤 10명 전원이 서명이 담긴 증언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밤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10월 25일 밤 같은 2층 앞방. 빌리가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7살짜리가 베개를 떼어안고 옆으로 누운 채 잠들어 있을 때 벽난로 앞에는 불꽃을 튀기는 것을 막기 위한 쇠 격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격자 무늬로 된 무거운 쇠판인데 어른이 한 손으로 들기에도 묵직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닥에서 떠오르더니 방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쾅! 금속이 바닥에 내리꽂히는 소리와 함께 빌리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쇠 격자는 빌리의 머리에서 손바닥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7살 아이의 머리를 맞췄을 것이고 그 무게와 속도라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로스가 자정전에 달려왔습니다. 10월 25일 밤 4명이 야간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플레이페어, 삼촌 버콤, 사진기자 모리스, 그리고 패기.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침대가 저절로 흔들렸습니다. 자넷이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벽난로를 뒤집으려 하고 있어. 11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집에서 2달 가까이 이런 일을 겪으며 현상의 패턴을 몸으로 익힌 것일까요? 아니면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할지 미리 말한 것일까요? 패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말하지 않을래. 패기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난로가 다음 차례라는 것을. 플레이페어가 벽난로 앞으로 갔습니다. 42세의 성인 남자가 양손으로 철제 틀을 붙잡고 힘껏 흔들었습니다. 시멘트로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23kg짜리 쇳덩이였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못 빼겠다. 플레이페어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켜둔 채 옆방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2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10월 26일 아침, 새벽에 정적을 찢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멘트가 갈라지며 타지는 균열음, 쇳덩이가 바닥에 내려앉는 둔팍한 울림, 벽 하나 너머의 282번지 이웃 패기 노팅엄까지 잠에서 깼습니다. 전날 밤 플레이페어가 양손으로 흔들어도 꿈쩍 않던 그 벽난로가 벽에서 통째로 뜯겨나와 바닥에 기울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벽과 연결된 노쇠 배관이 활처럼 휘어져 있었고 앞에 붙어 있던 새 격자는 방 반대판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패기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오 하느님, 이건 끝이야. 이 정도의 힘이라니. 나가야 해. 그런데 옆에서 자넷이 웃고 있었습니다. 11살짜리가 킬찔거리며 말했습니다. 꺼져! 이 못된 늙은 소야! 벽난로를 뜯어낸 그것이 엄마한테 하는 말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겁먹고 도망가려 하니까 그게 재밌었던 겁니다. 플레이페어가 옆방에서 뛰어들어와 방금 뭐가 문 위로 넘어갔지? 하고 물었을 때 자넷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리 아닐까요? 같은 방 같은 순간에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울고 딸은 웃으며 농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18개월간 공포에 무뎌진 아이의 적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벌인 일을 즐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벽 너머에서 달려온 이웃 패기 노팅엄은 휘어진 배관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런 건 본 적이 없어요. 10월 23일 밤 두드림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10월 24일 밤 쇳덩이가 7살 소년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10월 25일 밤 조사관이 벽난로를 흔들어 보았지만 꿈쩍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아침 그 벽난로가 벽에서 뜯겨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계단을 오나간 것입니다. 플레이페어는 뜯겨나간 벽과 휘어진 배관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못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배관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2달 뒤 그것은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11살 소녀의 입에서 14년 전 이 집에서 죽은 72살 노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7년 12월. 벽난로가 뜯겨 나온 뒤에도 284번지의 밤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날아다니고 가구가 움직이고 벽이 두드림에 대답하던 것은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휘파람이었습니다. 밤, 2층 앞방. 자넷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흥얼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자넷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 개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리가 변했습니다. 동물의 소리도 아니고 아이의 잠꼬대도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낮고 늙은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11살 소녀의 몸에서 나온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음색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욕을 뱉었고 고함을 질렀고 때로는 웅얼거리듯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자넷의 얼굴을 보면 더 이상했습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노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릴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로스와 플레이페어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그로스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목소리만 나오면 된다. 자넷은 훗날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로스의 이 한마디가 조사관의 직감이었는지 아니면 11살 소녀에게 무의식적으로 힌트를 준 것인지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스의 아들 리처드가 284번지에 왔습니다.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에게 질문하듯 차분하고 정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넷의 입에서 거친 노인의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빌. 성은? 윌킨스. 리처드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이 한순간 커졌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자넷의 입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눈이 멀었고 뇌에서 피가 터졌고 잠들었고 아래층 구석 의자에서 죽었다. 아래층 구석 의자. 이 이야기의 맨 처음 284번지 1층 거실을 둘러볼 때 보였던 그 낡은 의자. 등받이가 닳고 팔걸이에 때가 묻어있던, 누가 앉던 것인지 패기도 몰랐던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이 집의 이전 거주자 빌 윌킨스는 실제로 72살에 뇌에서 피가 터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1층 거실 구석의 의자에 앉은 채로. 죽기 직전에 눈이 먼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19년 뒤인 1996년 빌 윌킨스의 아들 테리가 인터뷰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11살 소녀가 이 정보를 어디서 알았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로스는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자넷의 입을 접착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들렸습니다. 입에 물을 물게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런던 대학의 음성학자가 자넷의 목 바깥에 작은 센서를 붙였습니다. 후두 전기도라는 장비로 목 안에서 어떤 부분이 진동하는지를 전기 신호로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말할 때는 목 안쪽의 성대, 즉 진짜 성대가 떨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자넷의 노인 목소리는 진짜 성대가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가성대, 일종의 가짜 성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내면 보통 6주 정도 목이 쉬고 통증이 생깁니다. 자넷에게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버크백 대학의 물리학자가 자넷을 특수 측정용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이 침대는 누워있는 사람의 체중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비였습니다. 자넷이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체중이 약 1kg 갑자기 늘어났다가 5초 뒤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현상이 2차례 감지되었습니다. 자넷은 움직이지 않았고 외부에서 누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밝혀냈습니다. 가짜 성대를 쓰고 있다는 것. 하지만 왜 부작용이 없는가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집 밖에서도 목격이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아침 11시 45분 284번지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안전지도를 하는 여성 헤이즐 쇼트가 생울타리 아래에서 표지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층 창문에 책 2권이 안쪽에서 날아와 유리에 부딪혔습니다. 쇼트가 올려다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자넷이 보였습니다. 서 있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수평으로 누운 자세, 마치 보이지 않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대로 천장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발로 뛰었다면 발로 튕겨 올랐을 것입니다. 등으로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도 봤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조사관도 아니고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집 바깥에서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1978년 여름 284번지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에드 워렌과 로렌 워레이라는 부부였습니다. 미국 내 유명한 심령 조사 부부로 악마의 존재를 믿고 퇴마 의식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내 여러 유령집 사건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훗날 영화 컨저링 시리즈의 실제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말끔한 미국식 양복을 입고 나타난 이 부부에게 그로스와 플레이페어는 냉담했습니다. 에드워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리고 하루 만에 떠났습니다. 워렌 부부는 하루를 왔고 그로스는 180번을 왔습니다. 한쪽은 돈을 말했고 한쪽은 딸을 잃은 슬픔으로 왔습니다. 72살 노인의 목소리는 11살 소녀의 입에서 몇 시간씩 이어졌습니다. 과학은 그 방법을 밝혀냈지만 이유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를 쫓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284번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기 위해 그로스는 2층 앞방 안쪽의 작은 방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앞방 안쪽을 비추도록 각도를 맞춰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78년 기술이었으니 화면은 거칠고 흐릿한 흑백이었지만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카메라가 잡은 것은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자넷이 숟가락을 양손으로 잡고 구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쇠 막대를 휘려는 시도도 포착되었습니다. 빗자루 손잡이를 들어 천장을 쿵쿵 두드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로스는 별도로 자넷이 녹음기를 이불 속에 숨기는 것에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자넷은 카메라가 자기를 찍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로스가 몰래 설치해둔 것이었으니까요. 11살짜리가 숟가락을 구부리고 빗자루로 천장을 두드리고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가구가 날아다니고 벽이 대답하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집에서 아이가 그것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일도 벌어졌습니다. 2층 앞방. 자넷은 창문 바로 앞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긴 천 커튼이 달려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커튼 끝이 저절로 들리더니 마치 뱀처럼 자넷의 목 쪽으로 감겨 올라갔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천이 목을 감쌀수록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스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조여왔습니다. 자넷이 손으로 잡아당겼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눌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1층에서 패기가 그 소리를 듣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2층 방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온 패기는 커튼이 딸의 목에 감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커튼을 움켜쥐고 힘껏 잡아 뜯었습니다. 천이 풀리자 자넷이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넷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튼이 내 목을 감쌌어요. 나는 비명을 질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같은 시기, 같은 집, 같은 아이. 한쪽에서는 숟가락을 구부리고 빗자루로 천장을 두드리는 조작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커튼에 목이 감겨 죽을 뻔했습니다. 숟가락을 잡았던 그 손이 커튼을 풀려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속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자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넷과 마가렛이 기자 앞에 앉았습니다. 자넷이 말했습니다. 한두 번은 속인 적이 있어요. 기자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가렛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자매는 일부 현상을 자기들이 꾸몄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로스와 플레이페어는 자매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을 가끔 따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빨리 들켰고 아이들도 인정했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 전부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로스와 플레이페어는 자매에게 고백을 철회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자매는 철회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조사 결과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었을까요? 딸을 잃은 슬픔으로 시작해서 180번지를 찾아온 남자에게 이 사건이 거짓으로 판명나는 것은 딸을 두 번째로 잃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진실을 추적하러 왔지만 진실이 나오자 그 진실을 지우려 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넷은 일부를 조작했습니다. 자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3kg짜리 벽난로를 벽에서 뜯어낸 것은, 의자를 3m 던진 것은, 30명이 넘는 어른이 각각 따로 목격한 것은, 숟가락을 구부린 것과 벽난로를 뜯어낸 것을 같은 11살 아이가 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분명히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 질문에 답하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쪽과 의심하는 쪽.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믿는 쪽의 대표는 그로스였습니다. 180번을 방문하고 2,000건을 기록하고 30명이 넘는 목격자의 증언을 모은 사람. 의심하는 쪽에서는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1977년 12월 그로스와 같은 초심령학회 소속의 연구원 2명이 284번지를 방문했습니다. 아니타 그레고리와 존 벨로프. 이 두 사람은 그로스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레고리는 학회 내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넷과 마가렛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삼촌 버콤과 이웃 노팅엄이 아이들의 장난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로스가 반박했습니다. 이웃 노팅엄 가족은 조작에 협조한 적이 없다며 서명이 담긴 부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로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증거를 놓고 두 사람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밀번 크리스토퍼라는 무대 마술사였습니다. 평생 마술 무대에 서온 사람답게 눈속임을 간파하는 데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284번지에 들어서자마자 벽을 손가락으로 두드려보고 가구 밑을 들여다보고 바닥의 이음새를 확인했습니다. 자넷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의 결론은 짧았습니다. 말썽을 피우고 싶어하는 아주 영리한 소녀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같은 집, 같은 아이. 그로스는 2,000건의 사건을 기록했고 크리스토퍼는 단 한 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상은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는 쪽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이 각각 따로 목격했다고. 복화술 전문가도 왔습니다. 레이 앨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넷의 목소리를 듣고 배에 힘을 줘서 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로스는 공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아이든 같은 조건에서 자넷과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1,000파운드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78년 12월 자넷은 런던의 모즐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 전문의 패닉 박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하얀 병원 복도, 병원 가운을 입은 12살 소녀. 검사 결과는 뇌 손상 없음, 간질 없음, 심리적 이상 없음. 의학은 자넷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넷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284번지에서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넷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병원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꾸밀 수가 없다는 뜻일까요? 이것도 양쪽 다 설명이 되었고 양쪽 다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초심영화회 주최로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크로스와 플레이페어가 284번지에서 촬영한 비디오 영상과 녹음 자료를 학자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엔필드 사건의 증거를 학술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학자들이 모여 앉아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6년 한 남자가 인터뷰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테리 윌킨스. 284번지에서 14년 전에 죽은 빌 윌킨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테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뇌에서 피가 터져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눈이 먼 것도 맞습니다. 1층 거실 의자에서요. 자넷의 입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가 묘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뇌에서 피가 터졌다는 것, 죽기 전에 눈이 멀었다는 것, 1층 거실 구석 의자에서 죽었다는 것. 11살 소녀가 이 정보를 어디서 알았는지는 19년이 지나도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쪽은 2,000건의 기록과 30명의 목격자를 근거로 진짜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쪽은 아이들의 조작을 근거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다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상대편의 증거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쪽과 의심하는 쪽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런 논쟁보다 훨씬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상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이 사라진 뒤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1978년 하반기 성직자 한 명이 284번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로 기도문을 읊는 동안 이 집에 오랜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드림도 날아다니는 물건도 거친 노인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18개월 동안 소음이 일상이었던 집에 조용함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직자가 온 뒤에 많이 나아졌다고. 현상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1978년 12월 26일 BBC 라디오 4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방송이 나갔습니다. 기자 로잘린드 모리스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방송 시작 부분에는 10월 25일 밤에 녹음된 두드림 소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벽난로가 뜯겨 나오기 바로 전날 밤의 그 소리였습니다. 1979년 초 자녀 현상마저 사라졌습니다. 284번지에서 18동안 이어진 사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1980년 플레이페어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자넷은 이때 14살쯤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마가렛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유령이 나오는 게 어떤 기분이냐고. 자넷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령은 안 나와요. 그 옆에서 마가렛의 눈이 커졌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두 자매가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상을 꾸민 적이 있느냐고. 자넷이 대답했습니다. 한두 건요. 그로스 아저씨랑 플레이페어 아저씨가 잡아내나 시험해 본 거예요. 매번 다 들켰어요. 한두 번 속였고 매번 들켰다. 14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그 뒤로 수십 년간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초심리학회 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토한 뒤 양호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술기관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이웃 패기 노팅엄에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해주면 1000파운드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패기 노팅엄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작 주장을 부인하는 서명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옆집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18개월을 지켜본 사람이 돈을 내밀어도 입을 바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1년 자넷이 다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45살이 된 여자였습니다. 더 이상 장난기 넘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눈, 조용한 목소리, 약 2%를 조작했습니다. 2%. 18개월 동안 기록된 2,000건 가운데 약 40건. 숟가락을 굽였고 빗자루로 천장을 두드리고 녹음기를 숨긴 것. 아이들의 장난이었다고 자넷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23kg짜리 벽난로를 벽에서 뜯겨낸 것은, 의자를 3m 날린 것은, 경찰관이 진술서에 서명한 것은, 횡단보도 안전요원이 집 밖에서 목격한 것은, 30명이 넘는 어른들이 각각 따로 본 나머지 98%는 2%가 전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초심령학회는 양호한 증거라고 했고 자넷은 2%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둘 다 사실이라면 나머지 98%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84번지에서 벌어진 일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정이었습니다. 자넷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령소냐. 자넷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걸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교복 뒤쪽 목덜미 사이로 뭔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각닭이었습니다. 길고 얇은 다리가 등을 타고 올랐습니다.
자넷이 비명을 지르며 옷을 털었습니다. 각다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유령소녀, 유령소녀. 이것이 자넷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렸고 텔레비전에 나왔고 온 동네가 알고 있었습니다. 11살 소녀가 이상한 집의 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리지에 딱 좋은 아이였습니다. 마가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살,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녀에게 붙은 별명은 마녀였습니다. 교실 책상에 마녀라고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가구가 날아다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13살짜리에게 어느 쪽이 더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남동생 존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기숙학교에서 돌아온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이 놀려댔습니다. 심한 말더듬이 있는 10살짜리가 유령집 아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입을 다문 채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패기는 창문 너머로 보아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전학을 시키고 싶었지만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혼한 편모가 아이 넷을 키우면서 전학 수소까지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패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84번지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284번지 밖에서는 보이는 사람들이 이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집안의 공포는 18개월 만에 끝났지만 집 밖의 잔인함은 훨씬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 괴롭힘은 현상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지 이상한 집의 아이들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00건의 기록도, 학술위원회의 결론도, 30명의 목격 증언도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넷은 16살에 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자넷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남은 사람들에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 현상이 사라진 뒤에 284번지는 조용했습니다.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도 날아다니는 물건도 거친 노인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낡고 좁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소음이 채우고 있던 자리를 텅 빈 공기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자넷은 16살에 이 집을 떠났습니다. 일찍 결혼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렛은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패기는 284번지에 남았습니다. 막내 빌리와 함께. 그리고 존 호지스는 사건이 한창이던 시절 대부분을 기숙학교에서 보낸 아이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름이 가장 적게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10살이었고 심한 말더듬이 있어서 말을 하고 싶어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에서 존은 한두 줄로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10월 24일 밤 수의 격자가 머리 바로 옆으로 날아갔을 때 수의 격자가 날아간 간이 침대에 누워있던 것은 막내 빌리였습니다. 존은 같은 방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수의 격자가 바닥에 내리꽂히는 소리에 존도 깨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유령집 아이라고 놀림을 당한 것도 존이었습니다. 1981년 존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마른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평소에도 힘겨웠던 말더듬 때문에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패기가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기계의 규칙적인 전자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존 호지스는 1981년 1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의 죽음과 엔필드 사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암은 암이고 그 집에서 벌어진 일과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 겪은 것의 총합, 이혼과 18개월간의 공포, 언론의 침입, 학교의 괴롭힘, 그리고 이제 아들의 죽음까지 한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존이 죽은 뒤 284번지 1층 거실에는 구석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14년 전 빌 윌킨스가 앉은 채로 죽은 그 의자,
그리고 이제 이 집에는 존이 없었습니다. 패기는 이 집에 남았습니다. 존이 죽은 뒤에도 22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패기 호지슨이 이 집에 떠난 것은 2003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뿐이었습니다. 284번지에서. 하지만 이 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기가 세상을 떠난 뒤 284번지에 새 가족이 입주했습니다. 이 가족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무언가가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10대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잠에서 깼는데 방에 남자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 가족은 2개월 만에 집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호지슨, 1981년 14살, 암. 자넷의 아들, 18살, 잠을 자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패기, 2003년 유방암, 284번지에서. 조사관 모리스 그로스, 2006년 사망.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이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작가 가이 라이언 플레이페어, 2018년 사망.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넷은 45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내 힘을 먹고 살았어요.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이용당한 기분이었어요. 1977년 런던 북부의 허름한 공영주택에서 이혼한 어머니와 네 아이가 18개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에 시달렸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이 목격했고 180시간이 녹음되었고 2,000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경찰은 진술서에 서명하고 떠났습니다. 과학은 방법을 밝혀냈고 이유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2%의 조작을 인정했고 어른들은 각자가 믿고 싶은 진실만 확인했습니다. 존은 14살에 죽었습니다. 자넷은 아들을 18에 잃었습니다. 패기는 2003년 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실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도구로 쓰였고 어른들은 각자의 믿음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트리트 284번지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진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진짜와 장난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